제19장 돈키호테와 산초가 어느 시체를 놓고 벌인 연극 같은 모험. 주인님, 제 생각에는 요즘 당한 일들은 모두 주인님이 기사도의 법칙을 어기셨기에 그 벌이 내린 게 틀림없어요. 주인님은 그 무언놈의 이름은 잘 알 수 없지만 그놈의 투구를 빼앗기 전에는 식탁보가 있는 식탁에서 빵을 안 먹겠다, 여왕하고도 같이 자지 않겠다는 등 여러 가지 맹세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산초, 자네 말이 옳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그만 그걸 잊어버렸었네. 그리고 자네가 미리 나한테 그걸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네한테 그런 일이 생긴 게 확실하네. 하지만 내가 다 고치도록 하겠네. 본래 기사도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적당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제가 무슨 맹세라도 한 적이 있어요? 산초가 물었다. 맹세하고 안 한 건 문제가 안 되네. 내가 생각해서 자네도 죄가 아주 없진 않다만 자네에게도 죄가 있는 거야. 어쨌든 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나쁘진 않겠지. 어두워진 뒤에도 그들은 얘기를 주고받으며 한 길을 걷고 있었으나 그날 밤 묵어갈 장소를 구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안장 자루와 먹을 것까지도 전부 잃어버렸기 때문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 그런데다 설상가상으로 꾸며낸 해괴한 연극 같은 모험이 일어났다. 밤이 되었지만 그들은 말을 계속 몰았다. 계속 길을 가고 있노라니 시종은 배가 고프고 주인도 몹시 배가 출출하던 판인데 별무리가 움직여오는 것 같이 불빛 여러 개가 그들 쪽을 향해 오고 있었다. 불빛은 가까이 옴에 따라 점점 더 커졌다. 그걸 본 산초는 수은을 삼킨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돈키호테의 머리털은 모두 일어섰다. 그러나 기사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산초, 이건 분명히 아주 큼직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모험일 걸세. 내 몸의 모든 용기와 담력을 다 발휘할 필요가 있겠지. 에그머니나, 이번 것도 도깨비 모험 같은데요. 그럼 난 부러질 갈비뼈도 남지 않았으니 어쩌죠? 도깨비면 뭐 어떤가. 걱정 말게. 내가 자네는 실오라기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해줌세. 지난번에는 그놈들이 자네를 조롱했다고 하지만 내가 담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기 때문일세. 하지만 이 몸은 칼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넓은 곳에 있단 말이야. 혹시 저놈들이 전처럼 주인님한테 마법을 걸어서 꼼짝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장소가 넓든 좁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산초, 하여튼 제발 용기를 가지게. 일을 당하고 보면 내 용기가 어떤 거라는 걸 알게 될 걸세. 돈키호테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렇다면 천주님만 믿겠어요. 두 사람은 길에서 약간 물러나서 다시 한번 그 움직이는 불빛이 무언가 살폈다. 한참 살펴보니까 하얀 망토를 두른 것들이 나타났다. 그 무서운 모양을 본 산초 판사는 완전히 용기가 죽어서 오한 들린 사람처럼 떨기 시작했다. 그게 뭐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요란하게 이빨을 마주 부딪혔다. 한 20명 되는 사람이 불붙은 횃불을 들고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뒤에는 검은 천으로 덮은 상여가 따르고 있고 또 그 뒤에는 노새까지 새까만 상복을 두른 6사람이 노새를 타고 왔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오면서 나직하고 구슬픈 소리로 무엇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런 시간에 이런 호젓한 장소에서 이런 기괴한 광경을 바라보니 차차 뚜렷한 상상력이 떠오르며 이것도 책에 나오는 모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그 상여에 어떤 죽은 기사 또는 치명상을 입은 기사를 싣고 있음이라 생각하고 그의 원수를 갚는 일은 자기가 하기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함이 없이 창을 들고 안장 위에 자세를 바르게 해가지고 하얀 사람들이 지나갈 길 복판에 용감하게 자리 잡고 섰다. 그리고는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기사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잠깐 서서 당신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오며 또한 어디로 가며 저 속에는 무엇을 싣고 있는지 말하시오. 보아하니 당신들은 무슨 옳지 않은 일을 저질렀거나 또는 당한 것이 분명한데 잘못을 저질렀다면 벌을 주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복수를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아는 것이 타당하고도 필요하오. 그러자 하얀 옷을 입은 사람 중에 하나가 대답했다. 여관이 좀 멀어 저희들은 갈 길이 바쁩니다. 당신이 묻는 걸 대답하기 위해 발길을 멈추고 있을 순 없어요. 그는 노새에 박차를 가하여 앞으로 갔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그의 노새 고삐를 붙들고 말했다. 말을 멈추어라. 그리고 점잖은 질문에 대답해야지. 아니면 나하고 결투를 하든지 하시오. 자, 모두 다 덤비시오. 노새는 겁이 많아서 고삐를 붙잡으니까 놀라서 앞발을 쳐들었다. 사람이 땅에 떨어져 뒹굴었다. 걸어오던 하인이 흰옷 입은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보자 성이 불같이 나 돈키호테에게 욕을 해댔다. 돈키호테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창을 겨누어 그중 한 사람을 공격하니 그는 심한 부상을 당하고 땅에 떨어졌다. 돈키호테는 다른 사람에게도 달려들었는데 그가 번개같이 그들을 공격하고 몰아치는 모양은 볼만한 광경이었다. 로신한테도 그 순간에는 날개가 돋친 듯이 날새고 당당하게 달렸다.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은 모두 겁이 많고 무기가 없는 사람들로서 싸움을 그만두고 달아나 버렸다. 불붙은 횃불을 들고 들판을 가로질러 도망가는 그들은 축제나 명절날 밤에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과 흡사했다. 그런데 검정 옷을 입은 사람들은 긴 옷을 칭칭 감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돈키호테는 전혀 힘들이지 않고 그들을 후려 갈겼다. 그래서 그들은 싫었지만 하는 수 없이 들판을 떠났다. 야료를 부리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상여에 담아가는 시체를 빼앗아 가려고 지옥에서 나온 악마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다. 산초는 이 모든 광경을 구경하면서 주인의 힘찬 용기를 경탄하며 혼잣말로 우리 주인님은 자기가 말씀하시는 대로 용감하고 힘센 분이셔. 노새에게서 떨어진 맨 처음 사람의 옆에는 아직 횃불이 타고 있었다. 돈키호테는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을 보자 관에다 창끝을 겨누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다. 쓰러진 사람이 대답했다. 난 꼼짝도 할 수 없으니 벌써 항복한 셈입니다.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요. 나리님, 그리스도 교인이시라면 절 죽이지 마세요. 저를 죽이면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을 나온 성직자입니다. 아니, 성직자라면 여기 뭐 때문에 왔소? 돈키호테가 소리쳤다. 뭐 때문이냐고요? 제 운이 그런 셈이지요. 말에서 떨어진 사람이 말했다. 내가 물어본 것에 잘 대답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보다 더한 불운을 받을 것이오. 속시원히 다 알려드리죠. 아까는 제가 대학을 나온 성직자라 했는데 제 이름은 알론소 로베스이고 고향은 알코벤다스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 성직자 11명과 같이 파에사를 떠나 길을 가던 중입니다. 우리는 상여에 들어있는 시체를 호송하여 세고비아까지 가는 중입니다. 그 사람은 점잖은 양반으로 파에사에서 죽어 거기에 묻혔었는데 우리는 그의 고향 세고비아에 있는 묘소로 그의 유골을 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나? 천주님이 열병을 내려서 죽었죠. 성직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의 죽음에 복수하는 수고를 덜어주신 셈이로군. 만일 그 사람이 딴 사람 손에 죽었다면 내가 복수할 책임을 졌을 건데. 하지만 그를 죽인 분이 누구시라는 걸 알았으니 난 그저 아무 말 않고 어깨를 움츠릴 수밖에 없군. 어쨌든 신부 양반, 나는 라만차의 기사로서 이름은 돈키호테인데 세상을 편력하고 불의를 시정하고 가해자를 제거하는 것을 직책과 사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두시오. 이 말을 듣자 성직자는
불의를 시정하고 가해자를 제거한다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한 다리를 삐게 하셔서 일생 동안 고칠 도리가 없게 되었으니 나한테 불의를 행한 셈입니다. 내게 해를 끼치는 자를 제거한다는데 이처럼 도리어 해를 가한 게 되었으니 나는 영영 병신이 됐군요. 모험을 찾아다니는 양반을 만났다는 게 애당초 잘못이지만. 일은 두고 봐야 아니까 미리 걱정 마시오. 알론소 로베스 설교사님. 이 일의 발단은 당신이 아닌 밤중에 그런 옷을 입고 온 데 있어이다. 영락없이 지옥에서 올라온 요물들같이 횃불을 들고 흰옷을 입고 중얼중얼 기도를 하면서 또한 검정 상복을 입고 왔다는데 그 이유가 있소이다. 그래서 나는 의무를 수행하느라고 당신네들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었소. 당신들이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진짜 지옥의 악마였어도 나는 거침없이 공격을 했을 거요. 다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죠. 편력기사 양반, 나한테 이런 지독한 손해를 입혔으니 이 노새 밑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오. 내 다리 하나가 아직도 말 안장에 달려 있어요. 내일 아침까지 얘기할 뻔했네. 아니,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으면서 얘기를 안 하면 어떡해요? 그는 산초에게 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시종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 가지 좋은 물건을 가득 싣고 있던 성직자들의 노새에게서 물건을 내려놓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산초는 외투를 접어서 자루처럼 만들어가지고는 그 속에다 꾸역꾸역 들어가는 대로 집어넣고 자기 노새에다 실었다. 그 일을 마치고서야 주인이 하라는 대로 성직자를 노새 밑에서 끌어내는 일을 도왔다. 돈키호테는 그를 노새에 태우고 횃불을 들려주었다. 돈키호테는 그 사람들어 동료들을 따라가라고 이르고 부득이 끼치게 된 손해를 용서해달라고 했다. 그 사람이 떠나갈 때 산초가 덩달아 한마디 했다. 그분들이 혹시 그런 손해를 끼친 용감한 기사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바로 유명하신 라만차의 돈키호테, 일명 슬픈 얼굴의 기사라고 알려주시오. 말이 끝나자 성직자는 노새를 달려 가버리고 돈키호테는 왜 하필 이런 때 자기를 슬픈 얼굴의 기사라고 불렀는가 하고 산초에게 물었다. 그건 달리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그 녀석이 들고 있던 횃불에 비친 주인님의 얼굴이 너무도 달라졌기 때문이죠. 주인님은 전에 볼 수 없이 아주 우울한 얼굴을 하고 계시더군요. 아마 전쟁을 하고 나서 피곤해서인지 이빨이 없어져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내 공운의 역사를 쓸 책임을 가진 선한 마법사가 예전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무슨 칭호를 붙여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야. 어떤 기사는 불타는 칼의 기사라고 자칭하기도 했고, 어떤 기사는 불사조의 기사라고 하고, 또 아가씨들의 기사라고, 독수리의 기사라고 부르게 한 거라고 짐작하네. 오늘부터 그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어. 그리고 좀 더 어울리도록 기회만 생기면 무척 슬픈 얼굴을 내 방패에다 그리겠네. 얼굴을 그리느라고 시간과 돈을 쓸 필요는 없지요. 단지 주인님 얼굴만 내보이면 그림이고 방패고 할 게 없이 모두들 주인님더러 슬픈 얼굴의 기사라고 할 텐데요, 뭐. 또 그게 사실이고요. 이건 농담으로 하는 소리지만 이가 빠지고 시장하셔서 얼굴이 아주 우울해서 슬픈 그림 같은 건 없어도 괜찮겠네요. 돈키호테는 산초의 농담을 듣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방패에다 슬픈 얼굴을 그리는 즉시 그 이름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성직자는 돈키호테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났다. 기사는 상여 위에 있는 게 유물인지 아닌지 보고 싶었다. 그러나 산초는 마음이 안 내켜서 말했다. 주인님, 지금까지 제가 본 것으로는 이번 모험이 제일 손해를 보지 않고 끝이 났는데요. 그 사람들은 여지없이 지고 말았지만 단 한 사람한테 그처럼 두들겨 맞은 게 분하고 창피해서 다시 용기를 내어가지고 우리를 따라올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는 날엔 우리도 할 일이 많아지죠. 노새도 준비되어 있고 산도 가까이에 있고 배도 고픕니다. 우린 그저 잠깐 작전상 후퇴를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는 앞장서서 주인에게 따라오라면서 노새를 몰았다. 돈키호테는 산초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말없이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들이 두 산 사이에 난 길로 접어들어 얼마쯤 가니 넓고 외딴 골짜기가 나왔다. 그들은 여기서 쉬기로 하고 산초는 노새에서 짐을 풀어내렸다. 그리고는 푸른 풀 위에 나란히 누워서 시장길을 반찬 삼아 아침, 점심, 저녁, 밤참을 한꺼번에 먹었다. 이렇게 시장길을 채운 음식은 언제나 준비를 잘해가지고 다니는 그 고귀하신 성직자들이 노새에 싣고 오던 여러 개의 음식 광주리에서 꺼낸 것이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불행이 생겼으니 특히 그것은 산초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었다. 즉, 포도주가 없었던 것이다. 마실 물도 없어서 입이 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산초는 그들이 앉아있는 들판에 새로 돋은 푸른 풀이 무성이 난 것을 보고 무어라고 말을 했다. 제20장 공포의 밤을 보내다. 주인님, 이 풀을 보면 부근에 샘이나 개울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고픈 것보다도 몇 배나 괴로운 이 지독한 갈증을 풀 때가 있을지 몰라요. 돈키호테가 듣기에 그럴듯한 제안인지라 그는 로신한테의 고삐를 잡고 산초는 노새의 굴레를 잡았다. 물론 산초는 저녁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주워 씻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아주 캄캄한 밤이라 조금도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더듬더듬 풀밭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러나 200야드도 채 가지 않아서 흡사 높은 벼랑에서 폭포가 떨어지는 것 같은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은 기뻐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가 하고 서서 귀를 기울이니 또 다른 소리가 크게 들려오는데 이 소리를 듣자 물소리를 듣고 흥이 났던 기분은 사라졌다. 특히 소심한 산초는 더럭 겁이 났다. 그들이 들은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무엇을 두들기는 소리와 쇠 조각과 쇠사슬이 엉키는 소리였는데 요란한 물소리와 뒤범벅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공포심을 불어넣을 만했다. 그러나 절대로 용기를 잃지 않는 돈키호테는 로신한테를 한 번 쓰다듬고 뛰어올라 방패를 팔에 끼고 창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여보게 산초, 나는 하늘의 뜻으로 우리의 이 철의 시대, 황금 시대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태어났는데 아슬아슬한 위험과 위대한 업적과 용감한 공훈은 모두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일세. 충실한 시종, 잘 들어보게나. 이 어두운 밤과 이상한 정막과 힘없이 흔들리는 나무 소리와 우리가 기껏 찾아왔건만 높은 달나라에서 떨어져 내리는 듯 잘 들리는 무시무시한 물소리, 우리의 귀를 아프게 하며 끊임없이 두드려대는 저 모든 것은 따로따로 들어도 군신 마르테 자신도 겁과 공포와 두려움을 품었을 것일세. 그러니 이런 사실과 모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야 얼마나 떨리겠는가. 그러나 자네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오히려 나의 용기가 솟구쳐 올라서 제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 해도 이 모험에 뛰어들고 싶어서 가슴이 마구 뛰네. 그러니 로신한테의 허리띠를 조금만 더 죄어주게나. 그럼 천주님 가오 밑에 잘 있게. 여기서 사흘 동안만 나를 기다리고 그 다음은 기다리지 말게. 사흘 후에도 내가 안 돌아오거든 우리 마을로 돌아가다가 델토보소로 가서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둘신의 아가씨에게 사랑의 포로가 된 기사가 아가씨의 것이 되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모험을 감행하다가 죽었다고 전해주게. 산초는 주인의 말을 듣자 아주 구슬프게 울면서 말했다. 왜 하필 이런 무서운 모험을 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밤중이라 보는 사람도 없는데요.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 발길을 돌려 위험한 지경에서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볼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더러 겁쟁이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더군다나 주인님도 썩 잘 아시는 우리 마을 신부님의 설교 말씀이 위험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 위험 속에서 죽어버린대요.
그러니 기적이나 생겨야 살아날 그런 무시무시한 모험을 해서 천주님의 섭리를 시험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늘이 기적을 내려서 제가 당한 담요 공치기도 당하지 않았고 그 시체와 같이 있던 원수들과 싸우시고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이기셨으니 그것으로 만족하세요. 저는 주인님이 이곳을 떠나기만 하면 겁에 질려서 아무한테나 제 영혼을 내어주고 말 겁니다. 저는 주인님을 도와드리려고 처자를 버리고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올 때는 제 형편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을 거라고 믿고 왔지만 괜한 욕심 부리다가 희망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방금 주인님이 약속하신 그 재수없는 망할 놈의 섬나라를 얻을 희망이 막 가득 찼었는데 주인님은 사람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이런 곳에다 절 내버리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제발 저한테 이러한 억울한 일을 하지 마세요. 이 모험을 아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적어도 내일 아침까지만 연기하세요. 제가 양치기 노릇을 할 때 배운 바로 저 작은 곰자리 별이 머리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해 뜨기까지 3시간이면 됩니다. 한밤중엔 저 별 왼팔 한가운데쯤 있게 되죠. 산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밤이 아주 깜깜해서 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도 않는데. 하긴 그렇군요. 하지만 무서움이 생기면 눈도 많이 생겨서 땅속의 것도 볼 수 있답니다요. 그러니 하늘에 있는 거야 쉽사리 보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동이 틀 것도 같고요. 해가 천천히 뜨거나 빨리 뜨는 건 문제가 아니야. 이제나 저제나 눈물과 하소연 때문에 내가 기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말은 듣지 않도록 해야겠어. 산초, 제발 침착하게.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전무후무한 모험에 뛰어들게 하신 천주님이 내 안전과 자네의 슬픔을 다 보살펴 주실 테니까 염려 말게나. 자네가 할 일은 단지 로신한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기서 기다리는 걸세. 죽든 살든 내 곧 돌아올 테니까. 산초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주인이 결심한 것을 보고 눈물과 권유와 애원도 별로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는 꾀를 써서 할 수만 있다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말의 안장끈을 조이는 척하며 주인 몰래 노새의 굴레로 로신한테의 앞다리를 살짝 메어 놓았다. 그랬더니 돈키호테가 출발하려 하니까 말은 껑충껑충 뛰기만 해서 갈 수가 없었다. 제 꾀가 멋지게 들어맞은 것을 본 산초는 소리쳤다. 그것 보십시오. 하늘도 제 눈물과 애원을 들으셨어요. 로신한테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거려. 만일 주인님이 자꾸만 말을 때리고 찌르고 가자고 하시면 운명의 여신을 성나게 만드실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 돈키호테는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아무리 말에 박차를 가해도 그럴수록 말은 꼼짝도 안 했다. 그래서 그는 별 의심을 하지 않고 조용히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든가 로신한테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산초, 로신한테가 움직일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네. 눈물이 날 지경이지만 새벽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도록 하겠어. 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가 뜰 때까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죠. 하지만 혹시 편력기사들처럼 말에서 내리셔서 이 푸른 풀 위에서 잠깐 동안 주무셔도 좋겠죠. 그래야만 날이 밝은 다음 주인님을 기다리고 있는 저 비길 데 없이 굉장한 모험에 뛰어드실 때 덜 필요하실 게 아닙니까? 아니, 자네가 누군데 나더러 내려서 자라 마라 하나. 내가 위험 가운데서 편히 쉬는 따위의 기사로 보이던가. 자네나 자게. 잠을 안 자겠거든 아무거나 마음대로 하게. 나는 내 직책에 가장 어울리는 일을 하겠네. 주인님, 성내지 마십시오. 성나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요. 그러면서 그는 돈키호테에게로 가까이 다가와서 양손으로 안장의 앞뒤를 꽉 붙들었다. 주인의 왼편 허벅지를 끌어안고서 한치도 물러설 생각을 안 했다. 아직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들려오는 두들기는 소리가 그리도 무서웠던 것이다.
그래서 돈키호테는 약속대로 재미있는 얘기를 해달라고 했다. 산초는 그 들려오는 무서운 소리만 없다면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대답했다. 아무튼 주인님께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끊어지든가 하는 일만 없도록 하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시작할 테니 잘 들으십시오. 옛날 옛적에 제발 우리에게 복이 내리고 화를 찾아다니는 자에게는 화가 내릴지어다. 아이 주인님 무슨 소린가 하면 옛날 사람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얘기를 시작하지 않고 화를 찾아다니는 자에게는 화가 내릴지어다 라고 한 로마의 검찰관 카톤의 말을 따라서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말이 이번 경우에 딱 들어맞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인님은 가만히 서서 위험을 찾아다니지 마시라는 것과 같이 누구도 위험한 이 길로 가라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 딴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뜻이죠. 산초, 얘기나 계속해. 우리의 갈 길은 내게 다 맡기고. 산초는 계속했다. 그럼 얘기하죠. 엑스트레마두라의 어느 마을에 양치기가 하나 살았는데 이 양치기의 이름은 로페 루이스라고 했습니다요. 그런데 이 로페 루이스란 사람이 토랄바라고 하는 양치기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 양치기 처녀로 말하자면 돈 많은 목축업자의 딸이었고 이 목축업자로 말하자면 산초, 얘기를 그따위로 뭐든지 2번씩 반복해서 한다면 이틀이 걸려도 끝이 안 나겠어. 똑똑한 사람답게 요약해서 말하든지 아니면 그만두게. 제가 얘기하는 투는 제 고향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다들 그런 투로 하는 거려. 그리고 전 다른 방법은 몰라요. 저더러 새로 배우라고 하시는 건 너무합니다. 그럼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게. 얘기를 안 들을 수도 없는 신세니까 계속하게. 그래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양치기 처녀 토랄바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토랄바라는 처녀는 몸이 통통한 처녀였는데 코수염까지 조금 난 남자 같은 처녀였는데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럼 자네도 그 처녀를 알고 있었단 말인가? 돈키호테가 물었다. 제가 알고 있었다는 건 아니고 이 얘기를 들려준 사람 말이 그 얘기가 아주 정말이라고 해서 제가 딴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제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고 오고 하는 사이에 무엇이든 속이기만 하는 악마가 장난을 쳐서 양치기가 양치기 처녀에게 품었던 사랑은 그만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했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처녀는 너무 잘난 체하고 하지 말라는 짓을 저지르는 등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질투와 의심을 일으켰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양치기는 고향을 떠나 처녀가 다시는 눈에 띄지 않을 곳으로 갈 마음을 먹었더랍니다. 그런데 토랄바는 로페가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알고는 전에 없이 로페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란 본래 다 그런 거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계속하게나. 양치기는 결심한 대로 실행하게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왕국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엑스트레마두라의 들판 위로 양떼를 몰아가기 시작했고 이 소리를 들은 토랄바는 맨발인 채로 멀찌감치서 그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죠. 손에는 순례자의 지팡이를 짚고 목에다가는 자루를 매달고 그 자루 속에는 거울 조각과 부러진 빗과 얼굴에 바를 향수병이 들었습니다요. 무엇이 들었든 간에 지금 그걸 캐고 싶지는 않습니다요. 그저 얘기에 있는 대로 하자면 양치기가 양떼를 데리고 구아디아나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강이 바로 그 무렵에 물이 불어서 넘치는 지경이었는데 그 사람이 도착한 곳에는 배도 한 척 없고 사람도 없어서 그 사람과 양떼는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가 없더랍니다요. 이쯤 되니까 토랄바는 점점 가까이 오는데 분명히 눈물과 애원으로 귀찮게 굴 것이라는 것을 잘 아는 터라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한 어부가 조그만 고기잡이 배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배는 한 번에 겨우 사람 하나와 양 한 마리밖에 실을 수가 없는 작은 배였대요. 하지만 어쩔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어부를 불러가지고
자기와 양 300마리를 건네달라고 했습니다요. 어부는 양치기도 300마리의 양도 모두 건네주겠다고 승낙했습니다요. 아부는 배에 타더니 양 1마리를 건네주고 다시 돌아와서 또 1마리를 건네주고 다시 돌아와 또 1마리를 건네주었습니다요. 주인님, 어부가 건네준 양이 몇 마리인지 잘 세어두세요. 1마리라도 빠뜨리면 얘기는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요. 다시 계속하죠. 건너편에 배 대는 곳은 아주 진흙탕이고 미끄러워서 그 어부는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있나요? 그저 1마리 건네주고 또 1마리 건네주고. 다 건너갔다고 해도지 그래. 그러다간 1년이 다 지나도록 건너도 다 건너가지 못하겠네. 지루하다는 듯이 짜증을 내면서 돈키호테가 말했다. 지금까지 몇 마리가 건너갔나요? 산초가 물었다. 내가 알게 뭐람. 저런, 잘 세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얘긴 끝장이 났습니다요. 이젠 더 계속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째서 그런가? 양이 몇 마리 건너갔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다니.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 1마리만 빠져도 얘기를 못하는 건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요. 제가 주인님더러 양이 몇 마리 건너갔느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던 다음 줄거리를 홀딱 까먹고 말았어요.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가 나올 판이었는데. 그럼 얘기가 다 끝났단 말이지. 그럼요. 우리 어머니의 생애가 끝난 것처럼 틀림없이 끝났습니다요. 정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몰라도 세상 천지에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할 이상하게 짝이 없는 이야기로군. 그리고 평생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처음이고 또 그렇게 끝나버리는 얘기도 처음이야. 하긴 자네의 그 알량한 재주를 몰랐던 바는 아니지만 사실 놀라운 일도 아니지. 저 그칠 줄 모르고 두들겨대는 소리에 자네 머리가 혼란을 가져온 게야. 산초가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 얘기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건너간 양의 수를 잘못 세기 시작할 때부터 끝이 나기로 되어 있는 얘기니까요. 끝날 테면 끝나라지. 그럼 로시난테가 움직일 수 있나 볼까? 돈키호테는 다시 한번 박차를 가했다. 말은 몇 번 껑충거리기만 하더니 워낙 단단히 붙들어 맨 터라 그저 우뚝 서버리고 말았다. 때마침 밝아오는 아침의 냉기 때문에, 아니 저녁으로 먹은 음식 탓인지 또는 자연의 섭리 때문인지 산초는 다른 사람이 결코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을 하고픈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러나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는 터라 주인으로부터 한치도 떨어질 용기가 나질 않았다. 그러나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할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오른손으로 살짝 바지 허리띠를 풀어놓았다. 그랬더니 허리띠가 풀리며 바지가 흘러 마치 발을 묶은 모양이 되었다. 그 다음에 그는 셔츠를 위로 올리고 살짝 엉덩이를 내어놓았다. 이것으로 그 무서운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할 즈음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다. 소리를 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뱃속을 편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숨을 죽이고 이를 악물고 어깨를 바싹 오므렸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기야는 그 무섭게 두드리는 소리와는 아주 딴판인 자그마한 소리를 내고 말았다. 돈키호테는 소리를 듣자 물었다. 산초, 무슨 소리야? 모르겠는데요. 또 새로운 일이 생기는가 보죠. 본래 모험이란 그리 쉽사리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는 다시 한번 힘을 써보았다. 이번에는 대성공이어서 시끄러운 소리도 내지 않고 그토록 고통을 주던 물건을 쏟아버릴 수가 있었다. 그런데 돈키호테의 코는 그의 귀만큼이나 예민한 데다가 산초가 그에게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냄새는 일직선으로 올라와 일부가 그의 코에 닿기가 무섭게 그는 두 손가락으로 코를 감싸쥐며 약간 코메인 소리로 말했다.
산초, 겁이 단단히 난 모양이군. 그렇습니다요. 그런데 주인님은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요? 지금 자네한테서 아까보다 더 심한 냄새가 나니 말일세. 게다가 향수 냄새도 아니고. 산초는 속으로 우스워 죽을 지경이나 억지로 참으면서 말했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주인님,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주인님께서 저를 이런 엉뚱한 시간에 이렇듯 으슥한 장소로 끌고 들어오신 때문입니다요. 돈키호테는 코에서 손가락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여보게, 서너 발자국 물러서 주게. 그리고 이후부터는 몸가짐에 주의할 것을 게을리하지 말게나. 응당 나에게 보여야 할 존경의 태도를 잘 지키도록 조심하게. 내가 자네하고 아주 흉허물 없이 지내니까 이렇게 버릇없이 구는 게로군. 주인님께서는 제가 무슨 하지 못할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산초, 이 문제는 덮어두기로 하세. 주인과 시종은 이런 얘기를 하며 밤을 보냈다. 산초는 새벽이 막 다가오는 것을 보자 가만히 로신한테를 풀어주고 바지를 다시 올려 입었다. 로신한테는 기운이 왕성한 짐승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몸이 풀리자 정신이 번쩍 드는 듯이 뛰기 시작했다. 돈키호테는 로신한테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자기더러 그 위험한 모험에 뛰어들라고 하는 좋은 징조이며 표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날은 완전히 밝아서 눈앞의 물건들이 분명히 보였다. 기사는 자기네가 밤나무 밑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두들기는 소리는 아직도 그치지 않고 들려왔지만 어디서 나는 소린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더 지체하지 않고 그는 로신한테 박차를 가하고 산초에게 작별을 고하려고 뒤를 돌아다보며 이미 얘기한 것 같이 사흘 동안만 기다려보고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거든 자기는 천주님의 뜻으로 그 위험한 모험에서 일생을 마쳤다고 믿어도 좋다고 했다. 그는 자기 대신 산초가 둘신의 아가씨에게 전할 말을 부탁하고 일해준 값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 없다고 했다. 집을 떠날 때 유언장에 다 적어 넣었으니 그가 일해준 기간에 해당되는 대가를 다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천주님이 안전하고 다치지 않게 이 모험 동안 보호해 주신다면 산초는 약속한 섬나라를 얻게 된다고 했다. 산초는 마음씨 착한 주인의 구슬픈 말을 듣고 다시금 눈물을 흘리며 일이 끝날 때까지는 주인을 안 떠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 그의 주인도 산초의 눈물을 보며 약간 감동이 되었지만 약한 감정을 보이지 않으려고 물소리와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방향으로 말을 몰기 시작했다. 산초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굳은 때나 좋은 때나 늘 동무가 되어주는 노새의 고삐를 잡고 걸어서 따라갔다. 이렇게 그가 짙은 밤나무 밑을 얼마쯤 가노라니 조그만 풀밭 한쪽에 굉장한 폭포가 걸려있는 높은 벼랑이 있었다. 벼랑 밑에는 폐허로 보이는 집이 몇 채 있었고 그치지 않고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소리는 그 집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로신한테는 물소리와 두들기는 소리에 놀랐지만 돈키호테는 말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집 쪽으로 다가가면서 그의 아가씨에게 이 무시무시한 모험에서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을 정성을 다하여 기원하고 또 천주님께도 자기를 잊지 말아 주십사고 기도했다. 산초는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목을 길게 빼고 로신한테의 다리 틈으로 기웃거리며 공포와 두려움의 원인이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했다. 그들이 다시 한 100보쯤 앞으로 나아가 모퉁이를 돌아서니 그 무시무시한 소리의 원인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것은 물의 힘으로 돌아가는 빨래방망이 6개가 번갈아가며 내는 소리였다. 돈키호테는 이 꼴을 보고 완전히 낭패하여 말문이 막혔고 산초가 바라보니 어쩔 줄 몰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돈키호테가 산초를 보니
산초는 볼에 바람을 잔뜩 집어넣고 입을 희죽거리는 폼이 웃음을 터뜨릴 직전에 있는지라 그 모양을 보고 속으로는 아무리 우울해도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산초는 주인이 먼저 웃는 것을 보고 본물이 터지듯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는 4번이나 웃음을 그쳤다가 다시 4번이나 맹렬한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이 꼴을 본 돈키호테는 화가 났다. 특히 산초가 여보게 산초, 나는 하늘의 뜻으로 우리의 이 철의 시대에 옛 황금 시대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태어났다네. 아슬아슬한 위험과 정장한 모험을 당하였고 또한 용감한 공우는 모두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일세. 하고 빈정대며 흉내를 내는 것을 들었을 때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산초는 그 무서운 방망이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주인이 하던 소리를 거의 되풀이했던 것이다. 돈키호테는 산초가 자기를 놀리고 있다는 것을 알자 불처럼 화가 나서 창을 들어 2번이나 내려쳤다. 그러나 농담의 대가로 그런 시시한 대접을 받은 산초는 주인이 좀 더 심하게 나오면 큰일이라 싶어서 아주 겸손한 말씨로 말했다. 주인님, 진정하십시오. 단지 농담으로 그런 겁니다. 자넨 농담일지 모르지만 난 농담이 아니야. 만약 저 빨래 빵망이들이 정말로 무슨 위험한 모험거리였다면 내가 그 모험을 감당할 만한 용기를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기사니까 소리만 듣고도 무슨 소린지 알아내야 한단 말인가? 자네는 가난뱅이 농사꾼이어서 그런 물건들 틈에서 나고 자랐으니 그런 걸 늘 보았겠지만 나는 평생에 한 번도 그런 건 보지도 못했어. 하지만 저 6개의 방망이가 6놈의 거인으로 변해서 한 놈씩 또는 한꺼번에 내 수염을 만지작거리는 경우에 만일 내가 그놈들을 모두 메어치지 못한다면 그땐 얼마든지 나를 놀려도 좋아. 주인님, 더 말씀하십시오. 솔직히 제가 좀 지나치게 웃었어요. 하지만 주인님, 우리가 이제 다시 화해했으니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막 겁을 냈던 건 아무래도 좀 우습지 않아요?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안 될까요? 주인님이야 겁과 두려움이 없는 어른이시지만 전 겁이 났었으니까요. 우리가 당한 일이 우습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닐세. 하지만 얘기할 만한 건 못 돼. 누구나 다 올바른 견지에서 사물을 관찰할 만한 지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제21장 영웅적으로 얻은 맘브리노의 투구. 때마침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산초는 빨래 공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돈키호테는 창피를 당한 게 분해서 안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그 전날 밤 오던 길과 같은 길을 걸었다.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 황금처럼 빛나는 물건을 머리에 이고 말을 타고 오고 있었다. 그는 그 모양을 보자 산초에게 말했다. 산초, 진리가 아닌 속담은 없는 것 같다. 속담이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경험은 모든 지식의 어머니니까 그럴 테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속담이 아주 제법 들어맞았어. 어젯밤에 재수가 사납게도 우리가 찾던 모험의 문이 닫혀서 빨래 공장한테 속아 넘어갔었는데 지금 더 뛰어난 다른 모험으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렸네. 만약 내가 잘못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으로 그 잘못은 어제 저녁의 모든 책임을 나에게 지워도 어쩔 수 없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서역하고 빼앗기로 한 맘브리노의 황금 투구를 쓴 사나이가 이쪽으로 오고 있군. 제가 보기에는 저처럼 회색 나귀를 탄 사나이가 무언가 빛나는 걸 쓰고 오는 것 같은데요. 저게 바로 맘브리노의 투구야. 저리 비켜. 저놈은 내가 해치울 테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 테니까 두고만 보라고. 그런데 돈키호테가 본 투구와 말과 기사의 진상은 이렇다. 그 지방에는 마을이 둘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작아서 약방도 이발소도 없었고
다른 마을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있었다. 그래서 큰 마을의 이발사는 작은 마을에 가서도 일을 도와주었는데 마침 이 작은 마을에는 아파서 피를 뽑아야 할 사람과 수염을 깎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때문에 그 이발사는 지금 놋대야를 들고 길을 가던 중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길을 가는 도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는 모자가 젖을까봐 머리에 놋대야를 뒤집어 썼던 것인데 깨끗이 닦았던 것이라 1마일 밖에서도 번쩍거렸던 것이다. 산초가 말한 대로 그는 회색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것을 돈키호테는 회색 얼룩말과 기사, 황금투구로 보았던 것이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은 쉽사리 기사도의 환상에다 갖다 맞추었다. 그래서 그 운수 나쁜 기사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는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고 상대편의 몸에 구멍을 낼 심산으로 창을 잡고 로신한테 박차를 가하고 다가서서 소리쳤다. 이 너절한 놈아, 내 창을 받아라. 그러지 못하겠다면 본래 내 것으로 되어 있는 물건을 순순히 내놓아라. 이발사는 그 괴물 같은 놈이 느닷없이 나타나자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밖에는 도저히 피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일단 땅에 발이 닿자 그는 사슴보다도 빠르게 일어서서 바람과 같이 들판 위로 도망을 쳤다. 돈키호테는 크게 기뻐했다. 놋대야가 땅바닥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 못난 이교도가 수달처럼 아주 현명한 행동을 취했다고 말했다. 수달이란 짐승은 사냥꾼에게 몰리게 되면 본능에 의해서 사냥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목숨을 건진다고 했다. 돈키호테는 산초더러 투구를 주우라고 했다. 산초는 그것을 손으로 집어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훌륭한 놋대야로군. 돈으로 치더라도 팔레알은 받겠는걸? 주인은 그것을 머리에다 쓰고 얼굴 덮개를 찾으려고 자꾸만 돌렸다. 이 유명한 투구를 만들어 썼던 이교도 놈은 확실히 머리통이 굉장히 컸나 보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투구의 절반이 없어졌군. 산초는 놋대야를 보고 투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주인이 화를 내던 것을 기억하고 곧 멈추었다. 산초, 무얼 보고 웃는 거야? 돈키호테가 물었다. 이 투구를 갖고 있던 이교도 놈의 머리가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니 웃음이 나옵니다. 이발사들이 갖고 다니는 놋대야하고 꼭 닮았군요. 정말 크군요. 산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겠나? 이 유명한 마법에 걸린 투구가 그만 우연하게도 그 진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굴러 떨어졌었던 것이 분명하네.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게 숭금덩어리라는 것만을 보고 절반은 금으로 쓰려고 녹이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자네 말처럼 이발사의 놋대야 같은 것을 만들었던 모양일세. 하지만 그것이 뭔지 잘 알고 있는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네. 대장장이가 있는 마을에 들르기만 하면은 다시 바로 고쳐서 대장간의 신이 전쟁의 신에게 만들어준 그 투구보다도 더 훌륭한 것으로 만들겠네. 하지만 그때까지는 제주껏 써보도록 하지. 그리고 돌멩이가 날아와도 잘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한결 마음에 드네. 그 두 군대가 맞붙어 싸울 때 같이 물매질을 안 한다면야 괜찮겠죠. 그때 주인님의 어금니까지 부러뜨린 때처럼 사나운 팔매질 말입니다요. 또 주인님의 그 신통하기 짝이 없는 약이 든 깡통까지 박살을 내지 않았어요? 그 약을 잃은 것은 별로 아깝지 않아. 알다시피 나는 제조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저도 아깝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평생 동안 그걸 다시 만들든가 먹을 일이 생긴다면 지금 당장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더구나 그런 약이 필요한 처지가 되지도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을 해치든가 남에게 얻어맞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요. 자네는 신앙이 부족해. 자네는 한 번 당한 손해를 절대로 잊지 않는군. 고상하고 대범한 사람은 그런 사소한 일을 마음에 쌓아두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해. 그 장난을 아직도 잊지 못하다니. 자세히 따지고 보면 그건 장난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장난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벌써 오래전에 그곳으로 돌아가서 시골 사람들이 헬렌을 빼앗아간 데 복수한 것보다도 더 무섭게 자네의 원수를 갚아주었을 걸세. 헬렌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헬렌이 지금 살아있든가 나의 둘신의 아가 그 당시에 살아있었다면 지금처럼 미인으로 이름을 떨치진 못했을 거야. 이 말을 하며 그는 한숨을 쉬었다. 진짜 복수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니 장난으로 넘깁시다. 하지만 그게 무슨 장난이었는지는 뻔하죠. 그리고 내 어깨 쭉지가 다 나을 때까진 잊어버리진 못할걸요. 그건 그렇다 치고 주인님께서 때려눕히신 놈이 그저 버리고 도망친 잿빛 노새 같은 회색 얼룩말은 어떻게 처분할까요?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냅다 뛰어 달아나던 꼴을 보아서도 그놈이 다시 돌아올 것 같진 않군요. 정말 저 얼룩박이는 좋은 짐승입니다. 내가 정복한 것을 약탈하는 건 내 습성이 아닐 뿐더러 적의 말을 빼앗아 맨발로 걸어가게 하는 것은 기사도의 도리가 아니네. 혹시 이긴 사람이 싸우다가 말을 잃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경우엔 정정당당히 싸워 이긴 것이니까 싸움에 진 기사의 말을 가져도 괜찮지. 산초, 그러니까 그 말인지 노샌지는 내버려둬. 우리가 가는 것을 보고 주인이 찾으러 올 테니까. 정말 갖고 싶은데요. 제 것하고 바꿔도 좋아요. 훨씬 더 좋은 짐승이니까요. 노새조차 바꾸어 가지지 못한다면 기사도의 법칙은 굉장히 엄하군요. 하지만 저 안짝만이라도 바꿀 순 없을까요? 그 점은 나도 잘 알 수 없지만 자네가 정 필요하다면 바꾸어도 괜찮겠지. 확실치 않은 경우라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예, 정말 필요합니다. 그 안장을 내 등에 붙이고 다닐지라도 이렇게 갖고 싶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자 곧 바꿔치기를 해서 자기 노새에다 마구 전부를 입혀놓으니 초라한 그의 노새는 딴판으로 훨씬 맵시가 났다. 이 일을 다 끝내고 짐 실었던 노새에게서 빼앗았던 음식 중 남은 것으로 아침 요기를 하고 빨래방망이를 돌리는 개울물을 퍼먹었다. 그러나 무서워 떨던 것이 분해서 방망이가 있는 쪽은 한 번도 쳐다보지는 않았다. 그리고는 분노도 가라앉고 우울함도 가시어서 말을 타고 가는 방향도 정하지 않고 로신한테가 가는 쪽으로 떠나 한 길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길을 가면서 산초가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님, 몇 마디 말씀드려도 좋을까요? 얘기하게. 하지만 간단히 요점만 말하게나. 예, 그러죠. 주인님이 이런 들판과 갈림길로 모험을 찾아다니지만 얻은 건 참 적다는 생각이 요 며칠 동안 떠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한 모험에서 이기셨을 때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었지요. 그러니 주인님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훌륭한 업적을 쌓으신데도 영원히 잊혀질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전쟁을 하고 있는 무슨 황제나 왕을 도와주러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일을 하시면 주인님의 용기와 힘과 그보다도 지혜를 나타내 보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리는 그 양반이 나리의 됨됨이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우리의 공적에 따라서 상을 주실 겁니다. 또 그렇게 되면 나리의 공적을 기록하는 것이 기사도의 풍습이라면 제 것도 빼놓진 않겠죠. 산초, 자네 말에도 일리는 있어. 하지만 그런 단계에 이르기 전에 기사는 먼저 일종의 시험으로 모험을 찾아 세상을 편력해야 돼. 그래서 몇 가지 일을 성공시켜 명성을 얻어가지고 세력 있는 왕의 궁궐로 가면 벌써부터 그 업적 때문에 이름이 알려져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며 돈키호테는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을 바라보았다.